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바닷길일까요? 여러분이 넣는 기름값 속에 전쟁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의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유조선 한 척에 실린 원유가 약 200만 배럴,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양입니다. 7척이면 일주일치입니다. 우리나라 일주일치 기름이 중동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70% 급감했습니다. 하루에 유조선 50척이 지나던 이 바닷길이 지금은 하루 0척입니다. 사실상 완전 봉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중동산 원유의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도대체 이 좁은 물길 하나라 막혔을 뿐인데 왜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 1만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고 비축유 208일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위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전체 폭이 55km인데요. 실제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고작 10km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0km가 전부 이란 영해 아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7%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해협을 지나는 원유의 80%가 아시아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38%, 인도가 15%, 한국이 12%로 세계 3위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초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병목 지점이라는 뜻인데요. 적이 이 한 지점만 틀어막으면 뒤에 있는 모든 게 멈추는 전략적 급소를 말합니다. 한국에게 호르무즈는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한국무역회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은 약 10억 3천만 배럴이었습니다. 이 중 약 70.7%인 7억 3천만 배럴이 중동에서 왔고 그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원유만이 아닙니다. 액화천연가스, 즉 LNG도 전체 수입량의 약 20%가 중동산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겨울에 보일러를 틀 때 쓰는 가스, 여름에 에어컨을 돌릴 때 필요한 전기의 원료, 출퇴근할 때 넣는 기름, 이 모든 게 그 좁은 바닷길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공급망 집중 리스크라고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반영한 건 기름값이었습니다. 이란 공습 직전인 2월 2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6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인 3월 7일 오늘 전국 평균이 1,889원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이미 2,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리터당 약 240원이 오른 겁니다. 경유는 더 심각합니다. 경유 전국 평균이 1,907원으로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역전은 2023년 2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 경유가 더 오르냐면요. 경유는 화물차와 농기계, 공장 설비에 쓰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내는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준 휘발유 1리터 가격이 약 1,96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돈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도입 원가가 약 890원입니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예비용과 마진이 약 190원, 유통과 수송 비용이 약 100원,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이 약 8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전 가격으로 약 12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 붙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529원, 교육세 약 79원, 주행세 약 138원, 수입 부가금 16원,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10%까지 세금만 다 합치면 약 700원이 넘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1960원을 내면 원유값이 890원, 정유사와 유통에 370원, 세금이 700원입니다. 기름값의 약 36%만 실제 원유 가격이고 나머지 64%는 가공비와 세금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36%에 해당하는 원유값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전체 가격이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1만원어치를 넣으면 약 3,600원만 중동 산유국에 가는 셈이고 나머지 6,400원은 세금과 국내 유통 과정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유값이 지금처럼 한 달 사이 30% 넘게 오르면 1만원짜리 주유가 13,000원이 됩니다. 추가로 내는
내는 3,000원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실제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란 공습 직전인 2월 2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62달러였습니다. 공습 다음 날인 3월 1일에 8% 급등했고 3월 6일 배럴당 약 9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약 50%가 오른 겁니다.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고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30달러면 지금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때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500원을 가뿐히 넘길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 원가가 오르고, 공장 원가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공급 측에서 비용이 올라 물가 전체가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죠. 실제로 시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82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0.45%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예 한국을 유가 급등 시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나라인데 대비가 없었을까? 그래서 꺼내는 카드가 바로 비축유입니다. 정부는 원유와 석유 제품 합쳐서 208일분이 비축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7개월치라는 얘기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권고하는 90일의 2배가 넘는 수준이고 세계 6위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이 208일이라는 숫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 4,60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이 있고 실제 보유량은 약 1억 배럴입니다. 여기에 민간 정유사의 비축분 약 7,4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1억 5천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축유는 원유 수입이 완전히 끊겼을 때 현재 소비량을 100% 대체한다는 가정의 숫자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비축기지에서 원유를 꺼내려면 운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정유사의 정제 설비가 돌아가야 합니다. 지역별로 배분하는 물류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병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에 쌀이 20kg 있다고 해서 20일을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밥솥이 고장나면 쌀이 있어도 밥을 못 짓는 거죠. 비축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돼 있다는 것과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용 가능한 비축유 수는 208일보다 상당히 짧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비축유를 풀면 당장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략적 완충제 소진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축유가 줄어들수록 한국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비축유는 최후의 보루이자 한번 쓰기 시작하면 심리적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양날의 검인 겁니다. 그렇다면 비축유 말고 다른 카드는 없을까요? 여기서 해외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원유 수입의 96%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유조선의 80%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 다변화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원전을 재가동했고 호주와 미국에서 LNG 장기 계약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LNG의 중동 의존도는 약 10.6%까지 낮췄습니다. 원유는 여전히 95%를 중동에 의존하지만 전체 에너지원 포트폴리오에서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쓴 겁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입니다. 석유 의존도가 전체 1차 에너지의 약 38%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원전 비중을 늘리자는 논의는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아직 한 자릿수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서 빼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새 바구니를 만들지 못한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다른 업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약 70%를 생산합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 반도체를 못 사게 되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 반도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걸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에너지에서 한국의 위치는 정반대입니다. 중동은 한국의 원유를 안 팔아도 중국, 인도, 지윤과 같은 거대 고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유 없이는 공장을 멈춰야 합니다. 이걸 비대칭적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약한 구조. 반도체에서 한국이 갑이라면 에너지에서는 한국이 을인 겁니다. 이 구조적 약점이 호르무즈 봉쇄 하나로 한꺼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락한 겁니다. 코스피는 이란 공습 이후 이틀간 19%가 빠졌고 3월 3일 하루에만 7.24%, 다음날 12.62%가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5,700대에서 5,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신문은 이틀간 하락폭이 9.11 테러 때보다 더 빨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율도 폭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05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500원을 넘은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원유를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유가가 올라서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올라서 유가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입니다.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볼게요. 치킨 튀김에 쓰는 식용유, 배달에 쓰는 오토바이 기름, 매장 냉난강 전기요금, 이 세 가지가 전부 유가에 연동돼 있습니다. 유가가 30% 오르면 식용유 값이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그런데 치킨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리면 손님이 끊깁니다. 비용은 올라가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물차 기사분들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수백
1000km를 달리는 분들이죠. 경유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으니까 한 달 유류비만 수백만 원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운송료는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원가가 올라도 운임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 결국 기사분들이 흡수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범한 직장인 여러분입니다. 출퇴근 기름값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라면값, 우유값, 배추값이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물류비가 올랐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곳에서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 국가 재정이냐 국민 주머니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기 종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에서 6주 안에 군사작전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공군은 사실상 파괴됐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만약 이란이 조기에 항복하고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인구 8,800만 명, 국토 면적이 이라크의 4배에 달해 완전 항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타결입니다. 양측이 일정 수준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 뒤 중재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유가 급등은 미국 국내 여론에도 부담이 됩니다. 미국인들은 휘발유 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란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 양쪽 모두 협상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내외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헤즈볼라, 후티 반군까지 전면 참전하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수개월 지속되면 유가는 130달러를 넘기고 한국은 비축유를 본격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때 한국의 GDP 성장률은 최소 0.3%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경상수지는 260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포인트 이상 추가 상승합니다.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경험했던 악몽이죠. 그때 국제유가가 4배로 뛰었고 세계 경제가 10년 가까이 허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조적으로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째,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중동의 70%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미국산 셰일오일, 캐나다, 가이아나 등 새로운 공급처를 늘려야 합니다. 일본이 LNG의 중동 의존도를 10%대로 낮춘 것처럼 원유도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둘째, 에너지 믹스 전환 가속화입니다.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석유에 덜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의 석유 의존도 38%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라는 걸 이번 사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략 비축유 운용의 고도화입니다. 208일이라는 숫자에 안심할 게 아니라 비축기지에서 정유소까지의 수송 인프라, 지역별 분배 체계, 긴급 방출 시뮬레이션까지 실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비축유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진짜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은 숫자상 7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도 안 돼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고 금융시장이 무너집니다. 208일은 최후의 방어선이지 일상의 방패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2만원 코앞입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도 조만간 체감이 될 겁니다. 이건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호르무즈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정부의 비축유 208일 발표 안심이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